안녕하세요. 블랙고시 마스터 신입니다. 2024년 2회 기술과정 기출문제풀이 시작합니다. 책임있는 부모가 되기 위한 역량에는 경제적 준비, 신체적 준비, 정신적 준비, 사회적 준비, 지적 준비가 필요합니다.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하여 독립시킬 때까지 필요한 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어야 하고요. 신체적으로도 임신, 출산, 육아를 책임질 수 있을 만큼 성숙하고 건강해야 하고요. 자녀를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고 자녀에게 사랑을 베풀고 헌신할 수 있을 만큼의 성숙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독립적인 성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자녀 양육으로 변화되는 사회생활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임신, 출산, 양육 및 교육 등에 관한 지식을 습득해야 합니다. 답은 부모 모두 자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녀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마음의 준비, 그래서 정서적 준비입니다. 부모의 양육 태도인데요. 수용적 태도를 가진 부모는 자녀에게 관심이 깊고 자녀를 독립된 인간으로 존중합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자녀는 사교성, 협동성, 성실성, 책임감 등이 있고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타인을 배려할 수 있으며 인생을 긍정적으로 인식합니다. 지배적 태도를 가진 부모는 지나친 통제력을 가진 부모로 자녀에게 엄격하고 권위적으로 대합니다. 이렇게 자라난 자녀들은 겸손하고 조심성이 있으며 온순하고 민감한 성향이 있어서 열등감을 느끼기 쉽고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수동적으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허용적 태도를 가진 부모는 무엇이든 허용하며 자녀들이 제멋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인데요. 이러한 집에서 자란 자녀들은 책임감이 없고 권위를 무시하며 매사에 공격심과 적대감을 갖고 일상생활에 부주의할 수 있습니다. 포부적 태도를 가진 부모는요, 자녀에게 지나친 기대를 하고 부모 자신이 이루지 못한 희망을 자녀에게서 보상받으려 하는 보상심리입니다. 그래서 이때 자녀들은 부모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을 때 열등감을 느끼고 책임감이 없어질 수 있고 잘못을 회피하려고도 합니다. 과잉 보호적 태도는요, 자녀를 지나치게 사랑하고 사소한 일에 근심하며 자녀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부모를 말하는데요. 이러한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는 지나친 의존성과 욕구 부족, 사회성의 결여, 불안감과 용기 부족이 있고 소외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부모의 양육 태도와 그에 대한 설명을 바르게 연결한 건데요. 바르게 연결한 것은 2번 민주적이고 자녀의 자율성을 존중합니다. 임신부가 조심해야 할 감염병인데요. 풍지는 임신 초기에 감염되면 선천성 기형아를 낳을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예방접종을 하고 임신 중에는 외출을 자제해야 합니다. 톡소플라스마즈는 고양이의 분변이나 덜 익힌 육류, 오염된 음식 섭취를 통해서 걸리는데요. 태아에게 뇌가 손상될 수 있고 시각장애, 발달장애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고양이 배설물을 직접 처리하는 것은 피하고 육류는 완전히 익혀서 섭취하며 손을 씻어서 위생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리스테리아 감염증은 오염된 유제품이나 덜 익힌 육류, 가공식품을 통해서 감염되는데요. 잘못됐을 경우에 태아가 사망할 수도 있고 태아가 빨리 나올 수도 있어서 그리고 뇌수막염과 같은 심각한 감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살균되지 않은 우유나 치즈, 덜 익힌 육류는 피해야 하고요. 가공식품도 가열 후 섭취해야 합니다. 비형 간염은 출산 중에 태아에게 감염될 위험이 있어서 임신 전에 꼭 비형 간염 백신 접종을 맞는 것이 중요하고요. 신생아도 출생 직후에 예방접종을 시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병은 매독에 걸리면 태아가 사망하거나 선천성 매독이 걸릴 수 있고요. 임질 클라미디아는 조상과 신생아 감염의 위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뇨두종 바이러스는 출산 중에 감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성병 검사를 하고 안전한 성관계를 해야 합니다.
발진성 급성 피부염으로 임신 초기에 산모가 앓으면 선천성 기형아를 낳을 가능성이 있다. 이것이 바로 풍진입니다. 그래서 임신 전에 항체 검사를 하고 필요하면 예방접종을 맞아야 합니다. 임신 중 생활인데요. 일단 임신이 되는 그 순간 1개월 때는요. 수정란이 자궁에 착상하고 있는 상태여서 호르몬의 변화가 일어나고 피로하고 가슴이 팽만하고 입덧이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2개월은 태아의 심장박동이 시작되는 곳이고 입덧이 점점 심해지고 감정기복이 증가하며 자궁이 커집니다. 3개월쯤 되면 입덧이 절정에 달하고 자궁이 골반 위로 올라오면서 배가 살짝 나오기 시작합니다. 유방이 커지고 혈액량이 증가합니다. 4개월쯤 되면 이제 입덧이 감소하면서 식욕이 증가하고요. 태아의 성별 구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피부에 색소 침착이 일어납니다. 5개월 때부터는요, 태동을 느낄 수 있고요. 복부가 더 커지고 이에 따라 허리 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6개월은 점점 체중이 증가하는 것이 가속화되고요. 다리 부종과 정맥류가 생길 수 있고 태아가 청각에 발달해서 소리에 반응할 수 있습니다. 7개월은 배가 많이 커지고 움직임이 불편해지고요. 가슴에서 초유 분비가 가능하고 불면증이 생길 수도 있고 속쓰림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8개월이 되면 태아의 성장이 가속화되면서 복부가 아주 많이 나오고요. 허리 통증이 심해지고 호흡곤란, 그리고 배뇨 횟수가 증가합니다. 9개월이 되면 태아의 머리가 골반으로 내려오면서 배 모양이 변하고 출산 징후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체중 증가는 거의 9개월쯤에는 멈춥니다. 그리고 10개월은 본격적인 출산 준비가 시작되고 자궁경부가 열리고 양수가 터질 수 있습니다. 임신 5, 6개월에 나타나는 모체의 변화인데요. 태동을 느낍니다. 신생아 반사행동인데요. 모로 반사는 갑작스러운 소리나 움직임에 팔을 벌리고 다시 오므리는 반응이고요. 파악 반사는 손바닥을 자극하면 주먹을 꽉 쥐는 반응이고요. 근원 반사는 볼이나 입 주변을 건드리면 자극적으로 머리를 돌려서 입을 여는 반응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배가 고픈지 알 수 있습니다. 빨기 반사는 입에 닿는 물체를 자동으로 빠는 반응이고요. 바빈스키 반사는 발바닥을 자극하면 엄지발가락이 위로 들리고 나머지 발가락도 벌어지는, 그러니까 발가락이 쫙 펴지는 반응입니다. 걷기 반사는 신생아를 세워 발이 바닥에 닿게 하며 걸으려는 듯한 움직임을 합니다. 긴장성 목 반사인데요. 이것은 머리를 한쪽으로 돌리면 같은 방향 팔도 펴고 반대쪽 팔은 구부리는 자세가 생기기도 합니다. 반사는 외부 자극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거나 기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나타나는 행동이고요. 모로 반사와 바빈스키 반사 등이 있습니다. 단동시푸는 당군 원검의 혈통을 이어받은 아이들이 익혀야 할 10가지 교훈으로 그 중에 4가지를 적어놨는데요. 도리도리는 머리를 좌우로 흔들듯 이리저리 생각해 하늘의 이치와 천지 만물의 도리를 깨우치라는 뜻입니다. 곤지곤지는 오른손 집게손가락으로 왼쪽 손바닥을 찍는 신용을 하는데요. 땅은 곤이고요. 그래서 깨닫게 합니다. 선마선마는 남에게 의존하지 말고 스스로 일어서서 굳건히 살라는 뜻으로 아이를 손바닥 위에 올려 세우는 신용을 하는 것입니다. 짝짝꿍은 음양의 결합을 뜻하는 것으로 천지의 조화 속에 흥을 돋구라는 뜻에서 두 손바닥을 마주치며 박수를 칩니다. 한국의 전통 육아놀이인 단동식품 중 머리를 좌우로 흔드는 동작은 바로 도리도리입니다. 고명은 음식의 특징에 따라 색깔 고명, 맛 고명, 향 고명으로 나뉘는데요. 고명을 올리는 이유는 첫 번째는 맛과 풍미이고요. 두 번째는 색감을 살려서 식욕을 돋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음식의 질감을 보완하는 것이고, 네 번째는 영양을 보충하는 것이고,
5번째는 음식의 의미를 강조하고 전통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명의 예시는 비빔밥에는 오색나물, 계란, 참기름을 넣고요. 떡국에는 계란지단, 김, 대파. 김밥에는 참깨, 단무지, 오이. 국수에는 김, 가루, 파, 고춧가루를 넣습니다. 그래서 음식에 고명을 올리는 이유는 모양과 빛깔이 돋보이게 합니다. 전통 한복 중 천릭은요, 조선시대에 입었던 전통 한복의 종류로 주로 무관과 왕족이 활동하기 편하도록 착용한 겉옷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홍색이어서 홍천릭, 그리고 여기는 청색이어서 청천릭입니다. 그래서 상의는 저고리처럼 몸에 맞게 붙지만 하의는 조금 주름이 잡혀 있고 치마처럼 퍼지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허리 부분을 끈으로 조여서 고정하는 방식이고 고려 후기부터 조선시대까지 공식적인 군복으로 입었습니다. 조바이는 조선시대 여성들이 겨울철에 머리를 따뜻하게 보호하기 위해 쓰던 전통 방한모고요. 그래서 머리 전체를 감싸지만 정수리 부분은 뚫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마와 귀 부분을 이렇게 덮어줍니다. 그래서 보온 효과가 있고요. 뒤쪽은 둥글고 앞쪽은 약간 길게 내려와 귀를 가려줍니다. 주로 양반과 부녀자들이 착용했습니다. 대수장군은 조선시대 여자 상복으로 넓은 소매인 대수와 치마인 장군을 합친 포이며 삼배로 만든 치마 저고리 위에 입었고 발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깁니다. 색동저고리는 소매에 여러 가지 색상의 천으로 장식하는데요. 몸판은 한 가지 색상으로 되어 있고요. 주로 오방색을 포함한 밝은 색상을 사용하는데 붉은색은 태양과 기쁨, 파란색은 하늘의 신성함, 노란색은 땅 중심, 흰색은 깨끗함과 순수함, 검은색은 밤과 깊은 지혜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색동의 조합은 장수와 복을 기원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음양오행의 5가지 색을 사용하는 옷으로 나쁜 기운을 막고 무병장수하라는 의미가 있는 것은 바로 색동저고리입니다. 한옥은 대청마루가 있고요. 그래서 적절한 높이의 마루는 지면으로부터 떨어져 있어 통풍이 가능하고 땅에서 올라오는 습기를 막아 쾌적합니다. 온돌은 구두를 사용하여 방바닥 전체를 따뜻하게 하는 것이고요. 기단은 건축물의 하부 구조인데 건물을 지면 위로 올려 안정성과 내구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는 석조 또는 토목 구조물을 의미하는데 습기와 냉기를 차단하고 지반 안정화 및 건물 보호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석가래는 지붕 뼈대고요. 대들보는 지붕을 떠받치기 위한 기둥과 기둥 사이에 있는 보고요. 용마루는 건물 지붕 중앙의 수평으로 된 부분을 말하고 추녀는 처마의 네 기퉁이에 있는 큰 석가래를 말합니다. 한옥에서 기단의 기능은 지면에서 올라오는 습기를 줄입니다. 가족 회복 탄력성은 가족이 어려운 상황을 경험했을 때 이를 극복하고 다시 회복하는 능력으로 가족 회복 탄력성을 높이기 위한 요소는 긍정적인 가족 문화로 소통과 지지, 비난하지 않고 존중하는 태도, 그리고 효과적인 문제 해결 능력으로 협력과 타협, 유연한 사고방식과 현실적인 대처 방법, 그리고 가족 내 강한 유대감과 지지 체계는 대화와 공감, 그리고 적응력과 유연성은 유연한 대처와 새로운 해결책 모색, 외부 자원 활용 능력은 사회적 지원 적극 활용입니다. 그래서 가족 탄력성 강화를 위한 지침은 가족이 함께 노력해 역경을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주고 공손한 언어, 고통을 공감, 전후사정 이야기, 그리고 안전한 안식처를 제공하며 강점과 잠재력을 확인하고 지지하기, 문제 해결을 위해 친족, 지역사회, 영성적인 자원을 활용하기, 위기를 학습과 변화, 성장의 기회로 여기기, 문제에서 가능성으로 초점을 이동하기, 역경을 헤쳐나간 경험을 개인의 삶 일부로 통합하기. 그래서 가족의 회복 탄력성을 높이는 방법은요, 대화를 통하여 서로 공감하고 배려한다입니다.
가족생활 주기에는 가정형성기, 가정확대기, 가정축소기가 있는데요. 가정형성기는 결혼한 직후로 새로운 가족관계에 적응하고 원만한 친족관계를 유지하면서 서로의 성격과 가치관 등에 적응하고 부부간의 친밀감이 형성됩니다. 그리고 가족 내 역할 분담과 장기적인 가족 생활을 수립합니다. 가정 확대기는 자녀 양육기와 자녀 교육기로 나뉘는데요. 자녀 양육기는 부모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이해하고 적응하고요. 자녀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집안일 재조정 및 양육 방법 수립이 있고요. 그리고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집중합니다. 그리고 경제적 계획은 자녀 양육 및 교육과 주택 마련을 위해서 세웁니다. 자녀 교육기에 들어가게 되면 자녀 발달 특성에 따라 교육 방법을 만들고 자녀와 원만한 의사소통을 유지하며 모든 가족 구성원이 책임을 공유합니다. 그래서 자녀의 교육 및 결혼, 노후 대비를 위한 경제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가정 축소기는 이제 자녀들이 독립을 하고 그래서 이제 성인이 된 자녀의 정서적, 경제적 독립을 지원하고 이때 부부관계는 다시 재조명되며 생활 방식이 재정비됩니다. 은퇴 후 가족 생활을 고민하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한 경제적 안정을 도모합니다. 그래서 노후기에 들어가면 조부모의 역할에 대해 준비하고 적응하며 신체적 노화에 적응하고 여가를 잘 활용해야 합니다. 경제적 자원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며 배우자, 친구, 그리고 자신의 죽음에 대해 심리적으로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가족 생활 주기에 따른 지출 변화인데요. 첫 자녀가 출산되는 그 전과 결혼 사이, 그러니까 여기는 바로 가족 형성기입니다. 이때는 저축이나 투자를 늘립니다. 재무 설계는 가족원들의 재정적 욕구를 충족하고 경제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획득, 사용, 보존할 수 있도록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을 세워서 달성하는 과정인데요. 첫 번째는 현재 상태를 분석하고 평가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목표를 설정하고 세 번째는 계획을 세워서 실행해보고 다시 평가하고 수정하는 작업이 계속 반복됩니다. 가족생활 설계의 원리인데요. 가족 구성원이 직접 목표를 세우도록 해야 하며 목표가 우리 가족에 적합한 수준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 설계한 내용을 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고요. 노후생활 자금 마련 방법인데요. 65세가 되면 은행에서 운영하는 연금과 증권회사에서 운영하는 연금 펀드에 가입했다. 이것은 개인이 따로 넣는 거라서 개인연금입니다. 현대기술에 대한 설명은 초고층 건물 초장대 교량, 현대에 보이는 거죠. 그리고 다양한 품종 개량을 통해 식량자원 확보, 이것도 맞죠. 그리고 3D 프린팅으로 인공뼈와 건축 모형 만들 수 있죠. 4차 산업혁명도 맞습니다. 근데 증기기관차는 18세기여서 아닙니다. 답은 4번입니다. 사물인터넷은 전자태그인데요. 컴퓨터 간의 통신을 넘어 모든 사물을 통신망으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인터넷이나 모바일보다는 좀 더 진화된 개념으로 모든 사물기기가 지능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다른 사물 또는 사람이 사용하는 기기와 무선, 유선 통신을 통해 정보를 주고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의 사물들의 센서를 부착하고 인터넷에 연결하여 정보를 주고받는 지능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입니다. 활용 사례는 스마트홈, 스마트 세탁기, 스마트 냉장고, 스마트 자동차, 원격 검침, 헬스케어가 있는데요. 스마트폰으로 조리기구를 켜거나 끄고 타이머도 맞추고 재료의 온도를 조절하고요. 센서가 아기의 기저귀의 습도를 파악하여 기저귀를 갈 시간을 알려주고요. 칫솔은 양치질 상태를 스마트폰으로 알려줍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물 인터넷 기술을 사용하기 위한 조건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인데요. 사물 인터넷 기술은 기기 간 네트워크가 연결되어야 하고요. 디지털 센서가 부착되어야 하고요. 시공간에 제약이 없는 인터넷 환경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전기, 전자, 통신, 부품이 있어야 합니다. 제로 에너지 하우스는요, 에너지 절약 건축 기술과 발전 설비, 그래서 주택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는 최소화하고 신재생 에너지를 적용하여 주택에서 소비될 에너지를 자체적으로 생산해서 외부의 에너지 필요를 최소화한 주택입니다. 그래서 패시브와 액티브의 합성인데요. 패시브는 에너지의 사용량을 최소화하고 액티브는 신재생 에너지를 생산합니다. 고단열 제품을 이용하여 외부로 새는 열을 차단한 주택이고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고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하는 주택은 바로 제로 에너지 하우스입니다. 첨단 건설 기술은 인간이 좀 더 편리하고 안락한 생활을 하기 위하여 자연환경을 변화시키거나 구조물을 만드는 것인데요. 그 중에서 초고층 빌딩은 한정된 공간에 많은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인과 동시에 경제적 이익을 높이는 고부가가치 산물입니다. 그래서 내진 설계를 하는데요. 이렇게 진동 감쇄 장치가 있는 것이 제진 기술. 내진 기술은 지진 에너지를 건물 구조의 내력으로 견뎌내도록 하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면진 기술은 건물과 집안 사이에 유연한 받침을 삽입하여 집안의 흔들림이 건물에 전달되는 것을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초고층이니까 건물에 부는 바람이 건물 안전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건물의 구조, 뼈대나 건축 구조를 설계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초장대 교량인데요. 지역사회 개발과 경제적 부가가치가 있고 예를 들어 사장교와 형수교입니다. 사장교는 주탑을 세우고 내리는 거고요. 여기는 주탑 사이를 주 케이블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강도 케이블 기술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안전관리 시스템도 필요합니다. 첨단 도로 포장 공법도 있는데요. 에폭시 아스팔트는 기존의 아스팔트보다 더 얇은 포장을 가능하게 해서 교량의 무게를 줄입니다. 그리고 교량 상판은 바람의 영향을 적게 받도록 상판을 유선형으로 설계하였고 대들보는 수평 압력 및 비틀림의 강한 특성을 지녔습니다. 그래서 진동 충격 완화 장치는 바로 면진 설계입니다. NFC는 근거리 무선 통신으로 근거리에서만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10cm요. 빠른 데이터 전송 있습니다. 저전력 사용입니다. 양방향 통신 가능하고 보안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그림에 있는 것들로 보시면 됩니다. 공연 티켓팅, 헬스케어, 주차 위치, 단말간 결제, 도어라, 그다음에 유적 정보 제공, 음식 주문 및 원터치 다이얼, 그다음에 스마트 쿠폰입니다. 페어링 설정 없이 사물에 부착된 태그를 인식시켜 전송할 수 있는 기술은 바로 NFC입니다. 친환경 자동차는 하이브리드, 플러그 하이브리드, 전기, 수소 연료 전지 자동차가 있고요. 그림에 보는 거와 같이 하이브리드와 수소 연료 전지는 탱크가 있고요. 연료 탱크가. 전기 자동차는 없습니다. 그래서 연료 탱크가 반드시 필요한 자동차는 가솔린과 수소 연료 전지 자동차입니다. 전기 자동차는 필요 없습니다. 제품의 설계에 있어서요. 정투상법인데요. 정투상법은 투상면에 나란히 놓고 직각 방향에서 본 모양인데요. 평면도, 정면도, 우측면도를 같이 그리는 제3각법입니다. 등각투상법은 기본축을 120도고요. 그리고 3개의 면을 동시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상도나 설명도를 그릴 때 주로 씁니다. 사투상법은 물체의 정면을 실제 모양으로 그린 다음 45도로 빗금을 긋고 물체의 안쪽 길이를 실제 길이의 2분의 1 비율로 그려서 물체를 나타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물체의 정면을 자세하게 표현하는 데 유용합니다. 정투상법으로 나타낼 때 우측면도가 나머지 색과 다른 건데요. 지금 1번은 이렇게 중간에 여기도 나눠져 있고 여기도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여기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네모입니다.
답은 2번입니다. 표준은 사회활동과 산업활동을 하는데 효율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일정한 기준과 규칙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표준화는 일상적이고 반복되는 사용을 위한 규정을 수립하고 질서 유지입니다. 그래서 표준특허는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제정한 표준 규격에 등록된 특허로 그 특허 기술을 침해하지 않고서는 제품을 제작, 판매, 수리할 수 없는 특허를 말합니다. 그래서 표준화의 특징은 기업의 생산, 유통, 관리 업무의 능률 향상, 그 다음에 소비자의 다양한 소비 활동의 편의를 제공, 그리고 사용자의 권익 보호, 공공이익을 증대, 무역기술 장벽을 제거합니다. 기술 연구 개발 과정에서의 표준화인데요. 기술 연구 개발 과정 순서는요. 일단 첫 번째 니즈를 파악하고요. 소비자들의. 그리고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설계하고 시제품을 제작해서 시험과 평가를 한 뒤에 생산 설계에 들어가서 이제 생산 라인으로 아예 제품을 생산합니다. 그럼 이러한 기술 연구 개발 과정에서 표준화를 하는 목적은 품질의 안정성, 비용 절감, 업무 능률 향상과 통일화, 명확한 정보 전달, 기술 축적과 향상, 건강 유지 및 생명 보호입니다. 기술을 표준화하는 목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인데요. 기술을 표준화하는 목적은 생산의 효율성 증대, 사용자의 안정성 확보, 그리고 제품 사용의 호환성 개선입니다. 그래서 답이 1번입니다. 타이어 관리 방법인데요. 타이어는 공기압을 점검하고 마모 상태를 점검하고 위치 교환하고 휠 정렬하고 타이어 손상 및 균열 점검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적정 공기압을 유지해야 하고요. 타이어 마모 한계선 1.6mm가 넘으면 교체해야 합니다. 그리고 앞뒤 타이어 교환이 필요해서 타이어를 교대로 사용하면 고르게 마모되니까 수명이 길어집니다. 그리고 얼라이먼트는 차량이 한쪽으로 쏠리거나 조향이 이상하면 정렬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물질이 박혀 있거나 균열이 생기면 즉시 교체를 해야 하고 오래된 타이어는 고무가 딱딱해져서 제동력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의 안전한 운행을 위한 타이어 관리 방법은 2번으로 마모 한계선까지 닳기 전에 교체하는 것입니다. 지식재산권의 산업재산권인데요. 기술의 진보와 산업 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특허권, 실용신앙권, 디자인권, 상표권이 있습니다. 특허권은 발명자가 발명품을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부여한 권리로 특허 출원일로부터 20년간 권리 보장이고요. 실용신앙권은 이미 발명된 제품의 모양이나 구조를 개선하여 편리성을 높인 발명에 주어지는 권리로 10년간 권리 보장입니다. 디자인권은 물건의 형상, 색채, 질감 또는 이것들을 결합한 것으로 20년간 종속되고요. 상표권은 제품의 차별성을 높이기 위해 문자, 식별기호, 도형 등과 같은 식별력 있는 상품 또는 서비스를 보호하는 권리로 10년간 보장되면 10년마다 갱신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에 대해 가지는 권리로 창작한 시점부터가 권리 인정이고요. 저작 인격권은 공표권, 성명 표시권, 동일성 유지권이 있고요. 저작 재산권은 공중송신권, 공연권, 전시권이 있습니다. 신지식 재산권은 기존의 지식재산권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고 사회, 문화, 경제의 변화나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롭게 출현하는 지식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첨단산업재산권, 정보재산권, 산업저작권이 있습니다. 특허권은 산업재산권에 포함되며 사람이 작곡한 노래는 저작권으로 보호가 됩니다. 답은 니디입니다. 미래의 직업 세계인데요. 제가 이제 저번에도 이걸 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사실 뭐가 나왔냐면 요게 시험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여기 적혀 있는 미래의 직업 세계는 한 번씩 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뭐가 나올지 몰라요. 그래서 지구온난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기후변화 협약이 체결된 이후 생겨난 직업이 바로
탄소 배출권 거래 중개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온실가스와 관련하여 국가나 기업의 거래를 도와줍니다. 아니면 벌금을 내야 되거든요. 적정기술은 사회 공동체의 정치적, 문화적, 환경적 조건을 고려하여 해당 지역에서 지속적인 생산과 소비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기술인데요. 적은 비용, 지역 주민 스스로 가능하면 현지에 나는 재료, 그리고 협동작업, 그리고 현지의 기술과 노동력을 활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분산된 재생 가능한 에너지 자원 활용하고 제품의 크기는 적당, 사용 방법은 간단. 기술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해당 기술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하며 특정 분야의 지식이 없어도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상황에 맞게 변화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적정기술의 조건입니다. 적정기술의 조건은 생산 비용이 적게, 그리고 현지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 답은 니리입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2024년 2회 기술과정 기출문제 풀이였습니다. 파이팅입니다.